Guten Tag und hallo alle zusammen.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다니엘입니다. 오늘 저의 모국어 독일어, 이 아름다운 독일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 그냥 한국어 쓰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독일어 썼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제일 흔히 알려져 있지만 알바 있잖아요. 알바. 아르바이트라는 단어가 독일 아바이트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아바이트는 쉽게 말하면 그냥 노동이에요. 노동 아니면 근로. 영어의 work랑 제일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독일어에서 유래된 단어이고요. 또 아마 많은 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한국에서도 사용되는 독일어가 하이마트예요. 하이마트. 근데 하이마트는 독일말로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모르셨죠? 또 하나는 도플갱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 똑같이 생긴 사람 있을 땐 도플갱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독일어예요. 도플은 보통 두 배의 뜻이 있어요. 둘 아니면 두 배. 갱어는 그냥 걷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걷는 자들인데 또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플갱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저희 도플갱어는 휴 잭맨이에요. 근데 제작진들은 정말 궁금한 거 많으시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엄청 적어 놓으셨는데 여기 특이한 독일어라고 쓰셨네. 이거 유명하죠. Rindfleischetikettierungsüberwachungsaufgabenübertragungsgesetz 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마 한때 전 세계적으로 제일 긴 단어인가? 아무튼 이렇게 기록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법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소고기 판매할 때 그 레이블 관련된 법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 이름들 좀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긴 편인데 그런 단어들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좋아했던 게 Konstantinopolitanischer Dudelsackpfeifenmachergesell라는 단어였어요. 콘스탄티노플 옛날 이스탄불의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백파이프죠. 악기. 파이프를 만드는 기술자의 제자. 이런 뜻이에요. 딱히 의미 없어요. 우리가 약간 어떤 거 묘사할 때 특히 어떤 명사들을 사용할 때 어떤 기능을 많이 묘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행기는 독일말로 이제 Flugzeug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Flugzeug는 그냥 날아가는 기구, 날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좀 귀엽죠? 이제 제작진들도 이거 좀 재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는 독일말로 쉴드크로이트라고 해요. 근데 쉴드크로이트 뭐냐면은 방패에 있는 두꺼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두꺼비고 위에는 방패가 있으니까 방패 있는 두꺼비잖아요. 쉴드크로이트. 되게 논리적인데 이제 아마 외국인 분들한테 좀 이런 부분들은 신기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독일 사람 입장에서 꼭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게 독일 그 명사들 중에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들이 많아요. 어떤 특별한 감정들 표현하고 특별한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Weltschmerz라는 단어가 있어요. Weltschmerz. 이 뜻이 뭐냐면은 Welt는 세상, 세계이고 Schmerz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 세계의 고통?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이거 들었을 때 확 그 뜻이 다가오거든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사실 우리가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이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세계 평화이고 표현의 자유, 인권, 어떤 이상적인 상황을 기대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상과 현실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어떤 마음의 고통, 아픔 이런 거 이제 웰트슈메르츠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기후위기 있잖아요. 근데 기후위기가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고 계속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들 볼 때 이 사람인 웰트슈메르츠 때문에 이렇게 우울하시구나라는 표현을 해요. 사실 문학적으로 많이 표현되기도 하죠. 책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Waldeinsamkeit라는 단어예요. Waldeinsamkeit 뭐냐면은 숲 고독이란 뜻이에요. 숲 고독. 그러니까 우리가 숲에서 혼자 걸을 때 느껴지는 아름다운 고독함 말하는 명사예요.
근데 이 어떤 감정이잖아요. 이제 숲에서 혼자서 산책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인데 그거 하나의 명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Wald Einsamkeit이라는 단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콤마슈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콤마는 이제 슬픔이에요. 슬픔, 약간 혼자서 앓고 있는 어떤 마음의 고통인데 슈베크는 지방이에요. 한마디로 뱃살. 그러니까 사람이 슬픔을 느껴서 과식하게 돼가지고 생기는 뱃살. 슬픔의 뱃살이라는 단어 있어요. 콤마슈백. 독일어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감정과 상황을 결합해서 표현하는 명사들. 독일어에서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찾는 재미? 고통? 아마 있으실 거예요. 독일어 배우실 때. 사실 독일어의 역사가 정말 복잡하고 이건 진짜 언어학적으로 접근하면 정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그 처음으로 정말 원시 게르만어가 생겼던 게 기원전 1000에서 450년 그 사이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인도 유럽적인 언어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원시 게르만어가 이제 갈라졌던 게 그때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원전 한 55년 전부터 게르만인들하고 로마인들하고 이제 교류가 생기면서 라틴어의 영향을 받아요. 독일어가. 도로, 거리라는 단어가 독일말로 슈트라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슈트라스도 역시 라틴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인들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단어들 생기고 라틴어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게르만의 어떤 사투리, 억양들 정말 다양했어요. 지금도 독일어는 정말 다양한 사투리하고 억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중요한 시점들이 있었는데 독일어 공부하거나 독일어에 관심 있다 하면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은 마틴 루터의 성경 번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는데 사실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그런 오해가 존재하긴 하지만 최초로 번역하는 건 아니고 그 전에도 이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통일화시키면서 번역했던 거는 마틴 루터가 최초였다고 보시면 되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독일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22년에 먼저 신약 성서를 번역했고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번역하는 팀과 함께 1545년에 성경 전체 다 독일말로 번역했었어요. 조선이랑 비교했을 때 세종대왕하고 지편전이 이제 결국 한글을 만들었던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그림 형제들의 동화책들이었죠.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림 형제들도 사실 이 동화책들 만들면서 각 지역들의 어떤 사투리 억양들 좀 통합하는 데 있어서 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18세기, 19세기쯤 되면서 영국에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독일에서도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어떤 기술적인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독일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고 아직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그때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기술적인 전문 용어들. 19세기 말쯤 되면서 독일이 처음으로 한 나라로 통일합니다. 그게 바로 1871년에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일된 한 나라가 생겼으니까 또 언어를 최대한 좀 통일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코느라드 누덴이라는 사람이 1880년에 처음으로 독일어 그리고 이제 단어 그리고 스펠링 관련된 백과사전을 냈는데 이게 바로 누덴이라는 백과사전이었고요. 이거 지금까지도 매년 출판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예전에 제가 어느 정도 표준어를 쓰는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저도 사투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투리들이 많은데 보통 하노파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표준어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어가 얼마나 다양한지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집에서 신는 편한 슬리퍼들 있잖아요. 이거 독일어는 뭐 라첸, 판토플, 슐루픈, 포션, 핑큰, 파츠 막 정말 다양한데 저도 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독일어도 정말 다양하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독일어 이렇게 다양하고 어떤 문학 작품 볼 때 문장들이 정말 길고 그리고 가끔씩 단어가 이제 분리되거든요. 동사가 이제 예를 들면 과거형이 되면서 일부가 맨 마지막으로 와요. 한국어처럼.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 작가가 정말 독일어는 진짜 그 죽을 놈의 독일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19세기에 The Awful German Language라는 에세이 쓰면서 약간 독일어에 대한 미운 정하고 고운 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이 길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대서양에 잠수하다가 대서양을 끝에 결국 지구 반대편에 동사가 나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단어들이 길고 문장들이 길고 그래서 너무 어렵다. 너무 죽을 놈의 독일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근데 그만큼도 마크 트웨인이 독일어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저는 독일어는 정말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뭐냐면은 야노스버타라는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전반대 되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überseh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übersehen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 축구 경기장을 한눈을 바라보기 위해서 맨 위에까지 가서 한눈에 바라보고 한눈에 이 모든 게 들어온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길을 걷다가 아니면 운전하다가 사람을 못 보거나 물품을 못 봐서 결국 치고 사고를 일으켰던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übersehen.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것과 한 번에 모든 게 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인데 전반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독일어 공부하실 때. 그래서 이런 야노스버타가 또 독일어의 특징인데 배우실 때는 아마 매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또 사용했을 때 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독일어는 정말 제일 배우기가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고 배우실 때 한 1년, 2년, 3년까지는 정말 고생 좀 많이 해야 돼요. 비논리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외워야 할 것도 많고 특히 관사는 사실 논리적이진 않아요. 남성, 여성, 중수 막 이런 거 다 외우고 막 이런 거 너무 골치 아픈데 하지만 이런 곱을 조금 넘기고 나중에 독일어의 어떤 시나 어떤 문학 작품을 공부하실 때는 그래도 좀 이 언어의 아름다움 그리고 독일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이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독일어의 매력을 잘 모르다가 오랫동안 해외에 살면서 또 독일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오랜만에 우리나라의 작품들 또 책들 볼 때는 또 약간 그 매력 포인트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독일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랄게요. 으라차차 독일어 화이팅입니다. 자, 아무튼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Wir sehen uns beim nächsten Mal. Bleibt gesund und bis bald. Tschüss.